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습으로 시작할게요. 항상 복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습 시간이 짧겠죠. 하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복습 시간이 늘어나는데, 복습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학습 양이 늘어난 걸로 보면 되겠어요. 만약에 그냥 수업을 많이 들었어, 나 오늘 새로운 정보 되게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 뉴런은 되게 약한 뉴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떤 새로운 정보는 그냥 얻을 수 있어요, 듣기만 해도.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뇌 속에 있는 뉴런을 강화시켜 주는 건 뭐다? 복습이라는 거지. 학습 능력을 올려주는 건 뭐다? 복습 능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공부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복습한 시간이 너 얼만큼이야?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오늘 수업 몇 시간, 수업 4시간 들었어? 라고 하면 그건 수업을 들은 거예요. 공부를 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학원을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어떤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꼭 복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업 시간보다는 무조건 길어야 돼요, 복습 시간이. 그래서 수업 시간이 너무 길게 짜여져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요. 그게 현명한 거겠죠. 왜냐하면 복습하지 않으면 잠잘 때 뇌에서 다 청소시켜 버립니다. 그 약한 뉴런은 다 깨끗이 없애버려요. 자, 오늘의 TMI였어요. 자, 민주주의 기억나죠? 민주주의의 중심은 누구예요? 시민이죠. 시민이 뭘 가지고 있어요?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제일 중요하고, 시민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정치체제, 민주주의인 거겠죠. 그 민주주의를 도와주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 타협을 하고, 대화 타협을 해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우리 민주주의는 되게 좋은 시스템인데 그냥 얻은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 거죠. 시위로 노력했어요. 평화적으로. 첫 번째 4.19 혁명, 이승만이 헌법을 고쳐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려고 했고,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3.15 부정선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노력했죠. 시위로, 평화적으로. 대구, 마산, 전국적으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꽃이 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꽃이 폈는데 이 꽃을 꺾어버린 사람, 우리 박정희 씨라고 해야 되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안 붙어요. 하여튼간 5.16 군사 정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우리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냥 직접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선거한 적 없으니까. 이 사람은 독재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해요. 한 번, 2번 하여. 그 헌법 내용 중에서는 직선제를 또 뭘로 바꿔요? 간선제로 바꾸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시위도 했겠지만 통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죽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지면서 국민의 권리, 선거권을 우리가 찾으려는 노력을 민주정부가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민주정부를 또다시 군인 전두환이 47일 만에 뒤집어 엎으면서 우리가 시위를 하죠. 무슨 시위? 5.18 민주운동을 해요. 근데 성공했다 안 했다, 그거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18 민주운동은 민주주의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기록물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이에요. 6월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에서 연결됐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와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거, 어떻게? 시위로, 평화적으로. 그 당시 간선제, 신문방송제 알 권리가 탄압됐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죠. 민주화 운동은 뭐예요?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으로 주권을,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전두환이 안 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박종철, 이한열이 희생됐어요. 시위에서. 국민들은 주권으로 직선제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전국적인 시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민주화를 요구했는데, 전국적인 시위이기 때문에 6.29 민주화 선언을 하죠.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화 선언. 그래서 언론 자유, 지방자치, 지역감정 없애기를 약속했고요.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민주적인 제도, 국민이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어요. 법이랑 실천을 도와주는 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이에요. 6.29 민주화 선언에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꿨고요. 군사 독재가 없어졌어요. 군사 독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대리인을 우리가 뽑지 않고 자기가 탱크 몰고 가서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겠죠.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막 이런 거. 민주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래서 노력 시위했죠. 그래서 우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요. 지방의회 의원을 뽑아요. 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리인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거예요.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해고할 수 있어요. 자, 주민소환제도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시민사회 공동문제 해결이에요. 시민들은 사회 공동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집회, 촛불 집회, 서명운동, 캠페인, 1인 시위, 선거에도 참여하고 공청회도 가고요. 그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에도 참여해서 우리의 댓글을 달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시민단체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 시민이 사회 공동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은 세 가지. 평화적이어야 된다,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여러분은 시민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인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자. 문제 갈등이 있었죠. 해결 과정이 정치예요. 해결 과정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민주적 원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학교 규칙도 민주적으로, 지역 도서관도 민주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두 정해져 있는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권리를 자유와 평등 권리를 가지고 국민이 주인인 정치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제도 민주주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민공청회, 지방의회 그리고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데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너의 자유도 중요하고 나의 자유도 중요하고 너의 평등도 중요하고 나의 평등도 중요하다. 서로 존중해줘야 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우리의 대리인을 뽑는 선거의 꽃, 민주주의의 꽃, 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4개 원칙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해야 돼요. 공정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으로 있다고 해요. 어느 기관에 속해 있지 않고 정부에도 속해 있지 않고 국회에도 속해 있지 않고 법원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독립돼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민주주의 태도예요. 학교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회의를 열어야겠죠. 학교 회의를 열어가지고 문제, 갈등을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 토론을 하는데 대화 토론을 할 때 4가지 원칙,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겠어요. 그래야지만 최고의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는 건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팀원이면 여러분 회사의 미래는 밝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런 팀적인 역량이 없으면은 최고의 그런 사람들의 역량을 다 뽑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갖춰야 돼요.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 네. 그 다음 볼게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왜냐하면 복습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복습할 때 시간 아끼지 말고 하루 종일 해도 돼요. 밥 먹으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쉬우니까. 숨 쉬듯이 공부하는 방법 뭐예요? 복습이에요. 복습은 왜? 쉬우니까. 쉽게 공부하세요, 여러분. 어렵게 공부하면 공부 싫어져요. 공부 재미없어요. 자,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이게 정치인데 쓰레기 매립장을 그냥 막 세웠대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위를 했겠죠. 그래서 주민회의를 열었겠죠. 대화 토론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대화 토론을 가지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데 쉽고 빠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수 의견 존중도 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넘겨보면서 보는 거 추천해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정리가 돼요. 교과서 내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한 번에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습하면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요.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필기하고 복습하고. 자, 국민 주권이 있어요. 권리적 주인으로서의 권리. 투표 스스로 하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대리인을 뽑는 거겠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자유 권리가 보장됩니다. 국민으로서의 국민 주권. 근데 이거를 그냥 자연으로서 갖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했어요. 어떻게 시위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독재자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뺏으려고 해요. 특히
선거권을 뺏으려고 합니다. 뭘 개정해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972년에 긴급조치를 9번이나 해요. 긴급조치는 뭐예요?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는 누구 자유와 권리를 빼앗냐면 범죄자들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데 그때는 9번이나 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어요. 왜 그랬을까? 막 시위하는 게 싫으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싫어. 뭘 찾으려고? 국민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싫으니까 긴급조치를 9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잘못됐다 라고 지금은 얘기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국회예요. 국회 하는 일은 아까 국가기관이 있었다 그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국회, 정부, 법원이 있는 거예요. 국회는 법을 만들어요. 법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에요.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법을 고치기도 해요. 그리고 법을 없애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된 경우는 없애야 돼. 그리고 오래된 법들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리인이에요.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우리가 편지를 쓸 수 있겠죠. 누구한테? 국회의원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가 있으니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 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과속방지시설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압박할 수 있어요?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국정감사라든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하게끔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해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인데요. 국무회의에서는 뭐 나라 살림을 어떻게 쓸지, 나라 살림이란 건 뭐예요? 세금을 어떻게 쓸지예요. 국회는 돈을 쓸 수는 없어요. 돈을 쓰는 데는 무조건 어디예요? 정부예요. 정부에서 나라 살림을 운영합니다. 세금을 쓰는 거 여러분이 낸 세금. 여러분도 세금 내고 있는 거 아시나요? 뭐 물건 살 때마다 10분의 1은 세금이에요. 500원짜리 뭐 사 먹었어. 그럼 50원은 세금으로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대통령은 우리의 대리인이에요. 5년에 한 번씩 뽑고요. 근데 외국에 대한 대표예요. 그리고 최고 책임자입니다.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거나 외국에 방문했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해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어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이랑 국무총리가 열 수 있고요. 장관이랑 국무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각 부, 그리고 각 청을 이용해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는 거겠어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와 법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의무와 법안을 이란 기준을 가지고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네, 예산을 쓰는 게 누구예요? 정부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법원이에요. 억울한 거나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억울하거나 다툼이 있을 때 또 재판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법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대요. 문제가 터졌겠죠? 다툼. 그래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있어요. 공정해야 돼요. 법인데 재판에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외부 영향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률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재판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돼요. 누구의 자유와 권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된 가운데 과정도 과정 결과까지 공개가 돼요. 왜냐하면 공정해야 되니까. 법관은 외부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왜? 공정해야 되니까. 재판은 공정해야 되니까 과정 결과도 공개하고요. 공정해야 되니까 3심 제도도 가지고 있어요. 재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해요? 3번. 3심제도. 법원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개인과 개인도 재판하는데 개인과 국가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하면은 국가도 재판 걸 수 있고 소송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이거예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대전시, 대전직할시, 대전광역시죠.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단체들끼리도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천안시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법에는 순위가 있어요. 헌법이 있고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있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기관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소송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파면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만약에 파면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거 대통령 탄핵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의해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파면하는 거겠죠. 근데 정당 해산은 정부가 요구했을 때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다. 정당 해산을 요구하면 국민 투표까지는 안 가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이 오케이 하면은 되는 거. 선생님 말 잘못했네요. 파면도 헌법재판 요거 대통령 국무총리 파면 요것도 국민 투표가 아니고 9명 중에 6명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헌법 개정할 때만 국민 투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다음 볼게요. 국민 투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하루 또 쉬어야 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다. 왕 혼자 하면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리고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세금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효율적인 거 우리는 상권 분립, 권력 분립해요. 왜 견제해야 되니까 국회, 정부, 법원끼리 견제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거 하나만 누가 하나 다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권력 분립, 우리나라는 무슨 분립, 상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국회는 법원을 견제하고 정부는 국회를 견제하고 정부는 법원을 견제하고 법원은 국회를 견제하고 법원은 정부를 견제해요.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서로 협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서로 견제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이런 한 명 권력이 집중되면 비효율이 발생하니까. 왜 상권 분립을 해야 돼요? 비효율이 발생하니까가 아니고 비효율이 발생해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상권 분립이 있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거를 마음대로 막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민주 정치 원리예요. 여러분은 주권이 있고요. 권력이 분립돼 있어요. 권력 분립은 왜 있다 그랬죠? 앞에 나왔죠. 그렇죠. 한번. 그렇지. 국민 자유 권리 보장. 요것 때문에 권력 분립인 거예요.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었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국회가 만들었겠죠. 자,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더니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막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청회를 만들고 이런 법을 만들고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정부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인데 뭘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국민 자유 권리를 보호해야 돼요. 보장하고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 법원 얘네들은 다 요거예요. 국민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정부 질문을 한 거예요. 국회에서. 근데 대형마트도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의 권리도 생각해야 되고 전통 시장상인의 권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대형 할인점에서는 이제 억울한 거야. 나 일주일 내내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지금 일요일 못하게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2주에 한 번이지만. 그래서 이 법을 소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을 했는데 판결을 내려줬죠. 아니다. 이 법 괜찮다. 왜냐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법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문 같은 거예요. 네.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전 시간에 배운 거죠. 가게, 기업 하는 일 보면 가게는 가정 살림이래요. 소득, 생산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하고요. 구입하고 서비스도 구입하는데 물건도 구입하는 어디서 구입해요? 시장에서 하겠죠. 기업은 생산활동, 일자리를 제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건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윤을 얻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겠죠. 네, 이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은 물건을 공급하고 거래가 이루어져요. 시장에서. 그래서 가게하고 기업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다라고 보면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예요. 만약에 가게가 어려워지면은 소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공황이라는 경제에서 제일 무서운 그런 사태가 생기고, 만약에 기업이 힘들어지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네. 항상 합리적인 선택. 오늘은 가게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알아봅시다. 합리적 선택 방법. 논리적이다.
이치해봤다 뭐 이런 거예요. 현지인의 가족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어떤 물건을 먼저 살지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왜냐하면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사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게 좋겠어요. 선택 기준. 에너지 절감형 텔레비전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에너지 절감형. 선택 기준에 따라 여러 물건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가장 좋은 물건을 골라요. 가장 좋은 것을 고른대요. 합리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죠. 가게는 소득의 범위 안에서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도록 만족을 얻도록 합리적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적어 볼까요, 우리? 네, 빨리 해야겠네. 자, 가게의 합리적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대요. 자, 우선순위를 정한대요. 우선순위. 뭐가 제일 필요하지? 뭐가 제일 텔레비전이 필요했대요. 선택 기준을 정한대요. 그런 다음에 에너지 절감형을 사야지 했대요. 에너지 절감형. 좋네요.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산대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 사야겠죠. 자, 소득 범위 안에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거 있죠. 자, 합리적 소비. 이렇게 소비해야 좀 만족감이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도 돈을 버는 이유는 쓰기 위한 거죠. 자, 합리적인 선택이란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적은 비용, 큰 만족감, 가장 큰 만족감. 상표, 품질, 디자인 등을 고려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수한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쵸? 좋은 물건 써야지. 같은 가격이라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을 선택해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난 단순한 게 좋아. 채널도 너무 많아. 같은 조건이면 더 싼 텔레비전이 좋겠어.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 비싼 게 좋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무상관리 서비스를 오래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을 고르는 것이 그렇지. 무결점. 1년, 2년 동안 해주고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화면이 큰 텔레비전이죠. 제일 현명하네요. 큰 텔레비전. 항상 원합니다. 요즘 85인치도 있고 더 큰 것도 있다고 하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품질, 디자인, 가격. 여기 써있네.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감 써있고요. 상품, 품질, 디자인. 하여튼 이게 다 합리적 소비래요. 이런 걸 다 고려하는 게. 자, 볼게요. 가게 합리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다. 가격이 좀 더 비싸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드니까 이것을. 자, 가게 합리적 선택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감을 높이는 거래요. 만족감. 그렇죠. 잘 샀다. 이 느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가치도 여기 포함된대요. 가치. 더 비싸더라도 지구 환경이나 인권 보호에 왜 커피 같은 거, 지구 환경 도움 주는 제품이 옛날에 탄소 발자국 이런 거 있고 재활용 휴지 재활용 가능하다 이런 물건
그리고 요즘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각광받고 있고 그렇죠. 도움을 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지키며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소비 생활이죠. 우리는 생산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소비 생활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니까. 생산자 근로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소비도 하죠. 공정무역, 친환경, 친환경. 자, 이제 볼게요. 자, 가치. 자, 지구 환경, 인권, 보호, 소비 생활. 자,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수업을 들은 거야. 오늘 수업을 들은 건데 먼저 1차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가계의 합리적 선택 방법. 합리적 소비를 해야 된대요. 합리적 소비를 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선택 기준도 정해야겠죠. 그랬더니 에너지 절감형을 정한대요. 가장 좋은 걸 사겠대. 그렇지. 소득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게 합리적 소비겠죠.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품질도 생각해 봐야겠죠. 디자인도 생각해 봐야겠죠. 가격도 생각해 봐야겠죠. 비싼 거 사면 배 아프니까. 상품이 아니고 상표죠. 상표죠. 브랜드, 그죠? 브랜드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가치는 또 뭐예요? 지구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인권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불우이웃을 돕는 옛날에 신발 브랜드 있었어요. 요즘도 탐스 알죠? 탐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켤레를 사면은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은 맨발로 다니는 그런 세계 친구들에게 우리가 한 켤레 사면 거기 한 켤레를 기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기업을 일군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합리적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 소비 생활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과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서 사회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모르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습 방법 몇 가지 있나요? 여러분 공부 6년이나 했는데 잘하고 있나요, 복습? 좀 걱정돼. 걱정됩니다. 특히 글씨를 좀 못 쓰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글씨 못 쓰는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잘 써야 돼. 왜? 복습하는 데 영향이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보다 잘 써요. 지금 막 쓴 거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